혹시나 이 사연을 들은 저의 지인분이 있다면 그냥 모른 척 눈 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다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실은 저도 고생길을 걷고 이제 조금 제 미래에 꽃길이 뿌려진 길을 걷는 늦가기 청춘을 보내는 삶이거든요. 실은 제가 같이 사는 남편은 인품도 좋고 돈까지 잘 버는 제 눈에는 너무 완벽한 남자입니다. 같이 산 지는 5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평생 합을 맞춰온 사람처럼 눈만 마주치면 서로가 원하는 걸 아는 최고의 커플이죠. 주변에서도 저희가 재혼을 했다고 하면 아이고 진짜 재혼이야? 세상에 나는 둘 다 처음인 줄 알았어. 하긴 나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렇게 알콩달콩 사는 건 말이 안 돼. 결혼하고 딱 2년만 지나봐. 애 낳고 나면 바로 각방이지. 라면서 저희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질투하곤 했습니다. 제가 지금이야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사랑도 받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하루하루 느끼고 있지만 사실 과거의 얘기를 꺼내자면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저는 딸만 6인 집에 5째로 태어난 그야말로 딸부잣집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줄줄이 딸만 낳으니 어른들은 좋아할 일이 없었고 제발 딸 좀 그만 낳으라며 제게 붙인 이름도 마순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개명을 해서 더 예쁜 이름을 갖게 됐지만 동네에서도 마순이라고 하면 아, 그 딸 많은 집에 5째? 알지 알아. 근데 그 밑에 또 딸 낳았잖아. 아유 왜 그리 딸만 줄줄이 낳나 몰라. 마순이에서 끝내라고 마순이라고 지어놨는데 글쎄 2년 뒤에 또 딸을 낳았잖아. 라고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고지식한 동네였죠. 이곳에서 받는 취급은 말해야 입만 아픈 수준이었습니다. 학비가 아깝다면서 중학교도 안 보내려다가 제가 울고불고 난리치자 아버지께선 기집애가 배워서 뭐 할 거야? 한글만 알면 되는 걸. 가서 돈이나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탬이나 돼야지. 쓸데없이 공부 욕심만 있어서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 라며 학교도 안 보내려고 하시는 걸 어머님이 어르고 달래서 겨우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됐죠. 솔직히 제 또래 중에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대부분 거의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공부에 욕심이 많았던 친구는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을 일으키는 데 힘을 보탰고 저희 자매 중에서도 둘째 언니까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머지 넷은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네요. 그렇게 농사일도 돕고 읍내 식당에 나가 일도 도우면서 매달 버는 돈을 집안 살림에 보탰고 저희 자매들이 워낙 여기저기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저희가 살 만큼 살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하지만 입이 8이다 보니 버는 족족 식비로 나가기도 했고 생활비도 쓰이니 겉으로 봤을 때는 살만한 집처럼 보였지만 하루에 한 끼도 챙겨 먹기 힘든 날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집에서 어떻게든 나가야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는 공부보다 몸을 쓰는 일이 잘 맞는 듯 했고 18살이 되자마자 바로 시내의 큰 식당에서 숙식하면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그곳에 소문을 듣고 가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 있으면 매끼 챙겨 먹기도 힘든데 그곳에선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됐었고 주인 사장님도 아들밖에 없다 보니 또래인 저를 항상 딸내미라고 불러주시면서 너무 예뻐해 주셨죠. 제 꿈은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해서 집에서 분가하는 거였는데
그 꿈을 이뤄주신 분이 그 식당 사장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에서 2년 만에 잘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 집 아들 때문이었죠. 사장님은 처음 저를 뽑을 때 이쁘장한 게 남자 꽤나 꼬시게 생겼어. 남자친구 사귀어 봤어? 실은 우리 아들이 너무너무 괜찮거든. 다른 것보다도 그거 하나만 약속해줘. 우리 아들은 꼬시지 말기로. 우리 아들이 마음이 약해서 여자가 꼬시면 홀랑 넘어갈까봐 그래. 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좀 웃기기도 했고, 속으로는 얼마나 잘났길래 꼬시라 말아야 라면서 욕을 했네요. 역시나 실물을 봤지만 진짜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 어디서 굴러먹은 귤처럼 생겨서는 18살인데도 뱃살이 푸짐하게 나온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었죠. 제 눈에 콩깍지라고 아들을 소개해주면서 우리 아들 너무 듬직하고 괜찮지? 장군감 같지 않아? 너 우리 아들 보고 첫눈에 뿅 가면 안 된다. 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냥 네 하고 말았지만 솔직히 그 아들이라는 사람한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냈고 저는 그 식당의 부엌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죠.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저도 20살이 됐고 그 아들이라는 사람을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지만 솔직한 말로 저를 볼 때마다 좀 불쾌한 눈빛이 느껴졌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일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그 집에서 더 오랜 시간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건은 모두가 퇴근하고 저 혼자 방에 남아있던 밤에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가게 문을 따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는 좀도둑도 많았던 터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 숨어서 숨소리도 내지 않은 채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벌컥 열면서 야, 너 뭐야? 뭔데 날 무시해? 라면서 공격적인 말투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불 안에서 벌벌 떨며 제가 뭘 무시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대답했더니 거봐, 지금도 이불 안에 숨어서 나 쳐다보지도 않잖아. 나와! 나오라고! 라면서 갑자기 제 이불을 걷더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 사장님의 아들인 겁니다. 민준아, 너 왜 그래? 우리 친구잖아. 내가 널 언제 무시했어? 너 왜 그래? 라고 소리치면서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에 저희 뒷집에 살던 아주머니께서 저희 가게로 달려와서는 뭐야, 도둑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라면서 큰 소리를 내셨고 저는 아줌마 살려주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면서 아줌마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민준이는 욕을 내뱉으며 아줌마를 밀치고 밖으로 도망쳤고 저는 그대로 방에 웅크리고 앉은 채 펑펑 울었습니다. 아줌마는 제 방으로 들어와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면서 저를 안아주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만약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사장 아줌마한테 좋지 못한 얘기를 듣게 될 거고 결국엔 제가 식당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뒷집 아줌마에게 저 괜찮아요. 아줌마도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아줌마를 돌려보냈죠.
하지만 순식간에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제가 민준이를 2년 동안 꼬셨고 참다 폭발한 민준이가 저를 찾아와서 그만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소문이 들리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사장 아줌마는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이래서 이쁘장한 애가 들어오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아유, 애초부터 이런 애를 받아준 내가 바보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넌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우리 아들 꼬시려고 하는 걸 내가 딱 알아봤다니까. 나가! 라면서 제 멱살을 붙잡고 가게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 만에 그 가게에서 잘렸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이미 어린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저는 주인 아줌마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꼴이 말이 아닌 저를 보고 아버지는 아이고 가시나가 잘하는 짓이다. 2년 동안 어디서 뭔 짓을 하면서 살았길래 그딴 꼴로 집구석에 기어들어와. 꼴도 보기 싫다. 라면서 오히려 제게 핀잔을 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끌어안으며 고생 많았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생고생이나 하고 좋은 사람 있으면 얼른 시집이 나가서 네 인생 살아. 너 좋다고 하는 남자 있으면 마다 말고 그냥 나 죽겠네 하고 따라가. 알겠지? 라면서 하나라도 입을 덜으려고 여기저기 중매를 서달라고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지 반년 만에 저는 생전 처음 선이라는 걸 보게 됐고 처음 만난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서너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은데 인상은 착하고 좋아 보였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독불장군처럼 얼굴이 우락부락한 것이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애 하나는 찰나게 생겼네. 내가 관상은 좀 볼 줄 알거든.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이라 꼭 아들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관상을 보니 얼굴에 남자가 있네. 또 모르지 그게 아들이 될지 아니면 외간 놈이 될지. 라면서 무당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시댁 어른들을 모시고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 집이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다 보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일을 해야 했지요.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으면서 자기 아들 고생하는 건 싫으셨는지 나는 만삭될 때까지도 계속 시댁 식구들이랑 살부비며 살았어. 그게 정신적인 노동이 더 큰 거 알지? 차라리 내가 기술이 있다면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너도 출산 전까지는 쉴 생각 말고 계속 일하면서 돈 벌어.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만삭 때까지 집 근처 식당에서 그릇을 닦으며 돈을 벌었습니다. 다행히도 첫째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아들을 출산하게 됐고 아들이 나오자 거봐 내 말이 맞지? 이제 입만 느니까 애는 더 이상 갖지 말아라. 아들 하나만 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놈만 잘 키워도 우리 집 대성할 거야. 아이고 이쁜 것 어찌 이리 지혜비랑 똑 닮았을꼬. 라면서 더 이상 아이는 낳지 말라고 하셨죠. 솔직히 저는 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편도 우리 살림에 둘까지 키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엄마 말대로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보자. 고생했어. 라며 옆에서 저를 토닥이더라고요. 그렇게 생전 처음으로 육아라는 걸 했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우선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으니 제정신이 아니었고 밥도 제때 못 먹으니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했죠. 대체 우리 엄마는 어떻게 6이나 키우신 건지 저는 하나 키우기도 이렇게 힘이 든데
새삼 엄마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돌이 지나고 슬슬 걷기 시작하니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보고 나니 제게도 잘해주시고 집에도 자주 오셔서 아이도 잘 봐주시니 그나마 좀 숨 쉴 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애가 두 돌이 됐을 무렵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둘째가 생긴 거죠. 예상에는 없던 거고 피임도 잘했는데 왜 들어선 건지. 어머님께 얘기도 못했는데 배는 점점 불러오고 뒤늦게 입덧이 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네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니까 굳이 또 둘째를 가졌네. 아예 생긴 걸 어떻게 낳긴 낳아야지. 그래도 이왕 낳는 거 아들이면 좋겠네. 딸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 라면서 또 아들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들이던 딸이던 상관없으니 건강하게 나와주기만을 바랬는데 아이가 태어난 걸 확인해 보니 둘째는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때와는 달리 어머님은 둘째는 남처럼 대하시더라고요. 백일 사진은커녕 돌잔치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첫째 아들 때는 몇십만 원씩 주고 철학관에서 이름까지 지어오셨으면서 둘째는 그냥 아무거나 지으라면서 TV를 보다가 저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이름 있지? 그냥 저걸로 지어라. 수정이 예쁘네. 라면서 이름도 그냥 막 지으셨죠. 어머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저도 토달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들을 바라볼 때 저 혼자 딸을 안으면서 너는 절대 나처럼 살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부자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부족하지 않게, 주눅들지 않게 그렇게 키워줄게. 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그 당시 남편은 아버님을 도와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이 있는 사업장이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회사라는 게 키우는 건 힘들어도 망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남편은 매일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왔고 어떤 날은 아예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제게 보내줬던 터라 회사가 제대로 안 굴러갈 거라는 생각은 아예 못했는데 집에 오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하루는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이상은 진짜 힘들 것 같아.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 하시네. 아무래도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라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20년 넘게 일궈온 회사에 남편이 이어받을 생각까지 했고 그 회사에 전 재산을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하니 당장 새돌이 되어가는 큰애와 이제 막 태어난 둘째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보, 그럼 나도 좀 나가서 벌까? 애들은 어머님한테 부탁드리고 나도 좀 나가서 벌어야겠어. 우리 이대로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말했더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진짜 남편도 아빠도 될 자격이 없는 놈이다. 라면서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가 문을 닫은 뒤로 어머님도 집을 팔고 작은 전세로 옮기셨고 저희 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남은 돈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당분간 지장은 없었지만 애들을 키우려면 뭐라도 해야 했던 터라 어머님께 아이를 맡기고 정말 앞만 보고 일했습니다. 집 근처의 식당들은 출퇴근을 해야 했던 가게다 보니 보수가 너무 적었고
집에서 조금 떨어져 숙식을 하며 일을 하는 한밭집은 돈을 좀 더 주길래 어머니께 사정을 얘기하고 1년 정도는 그곳에서 돈을 벌고 주말에는 집에 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머님은 그래라, 어떻게든 입을 추려야지. 네가 거기서 고생한다고 하니 우리가 널 어떻게 말리겠니? 애는 내가 볼 테니 걱정 말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해. 라면서 허락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보러 집에 왔지만 그게 맘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매번 교통비로만 10,000원이 넘게 드니 그 돈도 너무 아까웠고 주말은 보수가 더 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집을 한 달에 한 번 오게 됐고 길게는 3개월 동안 집에 못 갈 때도 있었죠. 그래도 갈 때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어머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양손 두둑히 아이들 간식과 어머님 드실 것까지 사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도 2돌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간식을 사들고 집으로 왔는데 엄마, 왜 이제 왔어? 라며 큰아들이 저를 반겨주더군요. 잘 있었어? 동생이랑 잘 지냈어? 수정이는 어디 있어? 라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나와서는 수정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 애가 밤새 너무 열이 끓어서 병원에 갔어. 잠깐 집에 짐 챙기러 왔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기엔 너무 한상 차려놓고 식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머님, 그럼 제가 병원에 가볼게요. 어딘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뭐하러 가? 선생님이 오지 말라더라. 사람 손 타면 더 안 낫는다고 오지 말래. 라면서 저보고 자꾸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수상한 기운을 느낀 저는 어머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보호자는 저인데 어떻게 엄마도 못 들어오게 해요?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우리 수정이 어딨어요? 장난치지 마시고요. 진짜 수정이 어딨어요? 라면서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며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그런 적이 없으셨는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아가 포기해라. 우리 식구가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보다 더 잘 키워주고 좋은 집에 가서 살면 좋잖아. 수정이랑 연락하고 지내면 되잖아. 우선 산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두 놈을 보면서 어떻게 똑같이 사랑을 주겠어. 네가 이해 좀 해줘라. 네가 나 좀 봐줘. 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수정이 어딨냐고요. 그 피덩이 같은 그 애를 어딨냐고. 당장 내놔. 당장 우리 애 내놓으라고. 라면서 어머니 멱살을 잡았고 어머님은 제 팔을 탁 쳐내더니 얘가 지금 미쳤나? 너 제정신이야?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야, 정신 차려. 그깟 여자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야. 그 어린애가 엄마는 기억할 것 같아? 네가 따뜻하게 안아주기라도 했어? 개뿔 젖 한 번 제대로 물린 적 없는 애가 무슨 엄마 타령이야.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 입양 가면 그게 부모 노릇 하는 거야. 내가 3년만 맡아달라고 했어. 평생 어디 갈 것도 아니고 다 한국에 있는데 뭐가 문제야. 세상에 공짜로 애 돌봐준다는데 그만한 것이 어딨다고 그래? 라면서 오히려 제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집 밖으로 나가서 집 근처 고아원을 향해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제 딸이 없었고 대체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어머니를 설득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며 어머니께선 수정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다시 제가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고 3년 뒤에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수정이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죽기 살기로 일만 했습니다. 다행히도 큰아들은 할머니 손에서 무럭무럭 잘 커주었지만 시댁에 갈 때마다 수정이 생각이 나서 집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렇게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며 보낸 시간이 4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일을 해서 그런지 전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겼고 저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수정이 이제 데리고 오자.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고아원 좀 알아와.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애기 아빠인데 어떻게 그걸 보고만 있었어. 나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당신도 똑같은 사람 같아. 라면서 남편 탓을 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그래도 입 하나 덜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 테니까 이번 주말에 가서 데리고 오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 고아원에 갔을 때는 이미 입양을 간 후였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을 데리고 가서 친권 포기각서를 쓴 상태라 입양 간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집으로 갔는지도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는 보기 드물게 형편이 정말 좋고 화목한 집으로 갔으니 안심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뜬 눈으로 아이를 잃고 긴 시간 동안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아이의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과 엄마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슬픔에 한동안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어머님 댁에만 가면 아이가 생각나서 도저히 발을 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 남편과 저는 서울에 작은 가게를 열어 그곳에서 아들을 키우며 살기로 했습니다. 종종 큰아이가 동생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이라는 존재가 잊혀지는 듯 했고 다행히도 식당은 장사가 잘 돼서 남편이 배달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자식을 버린 죄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걸까요? 남편은 서울에 정착한 지 10년쯤 됐을 무렵 빗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했는데, 이제 조금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남편이 먼저 떠나버리니 세상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혼자 장사를 하기에도 너무 막막했지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아들은 저를 위로하며 엄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어떻게든 아빠 역할을 해볼게. 배달도 하고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배우고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시장도 나갈게. 그러니까 나 믿어봐. 나 이제 이 집 장남 아니야. 가장이야. 내가 평생 엄마 먹여 살릴 거고 돈 걱정 안 하게 해줄 테니까 나 믿어봐, 엄마. 라면서 제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줬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고맙고 미안해. 네 동생이 있었으면 그 짐을 우리 세 가족이 같이 나누면 되는 걸. 엄마 너무 힘들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가 수정이 손을 놔버려서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힘들어. 라면서 펑펑 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남편이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이미 식권을 계약해둔 회사가 있어서 가게 문을 제 맘대로 닫을 수도 없었고, 하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달에 단체 손님까지 예약돼 있던 터라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면서 남편 떠나는 마지막 길도 제대로 배웅해주지 못했네요. 그렇게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돈을 꽤 벌어 1층 식당이 있던 그 건물을 제가 매입할 수 있게 됐고, 아들도 이른 나이이지만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처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이렇게 집안에 대소사가 생길 때면 늘 생각나는 사람은 바로 제 딸 수정이었습니다. 비록 피덩이처럼 어린아이였지만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았고, 잘 웃어주던 아이를 생각하면 어김없이 눈물이 났지만, 이제 와서 제가 여유가 생겼다고 아이를 찾는 건 정말 몹쓸 인간이라는 생각에 섣불리 찾아 나설 수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 대신 아들이 식당을 맡아 운영하기 시작했고, 며느리까지도 일을 도우니 제가 더 이상 식당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저와 함께 고생한 자식들에게 작은 선물로 제가 운영하는 식당을 내어주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읽어온 것이기도 했고, 사실 이거 말고는 딱히 물려줄 만한 것도 없었네요. 이제 일선에서 손을 떼자는 마음으로 모임에도 나가고 취미생활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동네 등산 모임에 가입을 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행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건강도 챙겼죠. 하지만 그곳에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저 남자가 너무 쳐다본다. 대놓고 쳐다보니 이거 뭐 아니라고도 말 못하겠고, 누가 봐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이 든 사람끼리 잘 좀 해봐. 저 사람 저기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의 병원장이래. 돈도 많을 거 아니여. 그니까 밀어내지 말고 레이저 쏠 때 못 이기는 척 나 죽었다 하고 받아줘." 라면서 자꾸 주변에서 부추기더라고요. 친구들의 말에 "아이고, 이 나이 먹고 무슨 연애야, 연애는. 됐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아들 이제 다 키워놨는데 또 그런 걸로 신경 쓰기 싫어. 나는 그냥 혼자 살래." 라고 대놓고 그 사람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죠. 그렇게 하산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제게 다가와서는 제가 너무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저 다른 것보다도 먼저 떠난 우리 마누라랑 너무 닮아서 자꾸 시선이 간 것도 있어요.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면서 정중하게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저도 너무 큰 소리로 말했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까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해버렸네요. 혹시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저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마디 나누다 보니 병원 일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행이 있을 때마다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걸었고, 그 외적인 시간에도 만남을 갖게 됐죠. 저도 젊은 시절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그나마 넉넉해진 케이스였지만, 이 사람은 정말 태생이 저와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유학을 다니고 의대를 졸업하고 몇십 년을 의료계에서 몸담아 병원장까지 된 엘리트 중에 엘리트더라고요. 가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솔직한 말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도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자꾸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그 사람은 그걸 눈치챘는지
직업이나 환경 때문에 자꾸 자신과 저를 비교하지 마세요. 저도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의사인 제가 아내를 고쳐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말 한없이 긴 동굴로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기를 보내기도 해서 아내와 딸아이에게 잘해주지 못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밉던지. 그래도 엄마를 쏙 빼닮은 딸아이 덕분에 그나마 버티고 또 버티며 살았어요. 딸아이가 제게 정말 큰 힘이죠. 그 애 없었으면 지금쯤 저는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라면서 자신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딸아이에 대한 애정이 크시네요. 엄마랑 많이 닮았나 봐요. 저도 딸이 있었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제 딸은 사실 친딸이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 입양을 했어요. 지금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제 딸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누구보다도 저를 원망하겠지만 실은 제가 딸을 버린 엄마예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고 제가 직접 보육원에 보낸 건 아니지만 엄마인 제가 그 손을 놔버렸으니 딸아이는 얼마나 상처가 클까요? 아마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 겁니다. 라면서 그 사람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네요. 그 일을 계기로 닮은 듯 다른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늦은 나이였지만 작게라도 결혼식을 올려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혼인신고만 할까 했지만 결혼식은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노년을 준비하자는 저희 두 사람만의 작은 약속이었죠. 제 아들도 이 소식을 듣고 엄마 너무 잘했어. 아저씨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 같더라. 얼굴에 인자함이 가득해. 난 새아빠로 너무 찬성이야. 라면서 축하해 주었고 남편이 될 사람의 딸도 저희 결혼식에 맞춰서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가족이 될 사람들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결혼식 날이 어찌나 떨리던지. 그냥 작게 레스토랑에서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기로 한 건데도 전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남편과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는데 순간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다던 남편의 딸이 정말 저와 너무 닮았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보고 내가 말했지. 내가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들은 다 닮았다니까. 당신이랑 우리 딸도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뭐라고 해야 되지? 느낌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라면서 활짝 웃는데 이런 생각이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내 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와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아이를 안고 있던 딸은 남편에게 아이를 넘겼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최민영이에요. 아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외국 생활이 길다 보니 결혼 전에 꼭 뵙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요. 당분간은 한국에서 살 거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엄마. 라면서 활짝 웃어주는데 그 미소가 어찌나 예쁘던지 첫 만남이지만 너무 느낌이 좋았고 제게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보육원에 두고 온 제 딸이 더 생각나더군요.
저한테도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딱 민영 씨 정도 나이 되겠네. 아마 지금 제 곁에 있었다면 여기 옆에서 같이 인사했을 텐데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고 그립네요. 근데 이제 제 딸이 또 생겼으니 그 자리를 채워준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잘할게요. 우리 잘 지내봐요. 라면서 그 친구의 손을 꼭 잡았죠.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집으로 자리를 옮겨 홈파티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간소하게 음식들을 준비했더라고요. 엄마, 외국에서는 결혼식을 마치면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파티를 해요. 결혼을 축하한다는 의미 같은 거예요. 식구가 된 걸 정말 축하해요. 라면서 저를 안아주는데 그 아이의 등을 만진 순간 저는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분명 기억하는 것이 저희 딸, 그러니까 수정이가 돌 때쯤 시어머니께서 방바닥에 아이를 맨살이 닿게 그냥 내려둔 적이 있었는데 그 방이 너무 뜨거워서 아이의 연한 살에 화상 자국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때는 병원도 못 가고 속상한 마음에 밤새 차가운 수건을 대고 얼음찜질을 해줬는데 그게 화근인 건지 등 쪽에 화상 자국이 선명히 생겼고 아이가 2돌쯤 됐을 때 화상 자국을 치료하러 갔었지만 크면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저는 순간 그 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혹시 너 수정이 아니니? 말이 안 돼. 얼굴도 나랑 너무 닮았고 등에 자국까지. 이 자국, 이거 화상 자국이지? 라면서 그 아이를 돌려세워 다시 한번 상처를 확인했죠. 네? 화상 자국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지금은 점처럼 자국이 남았는데 원래 약간 울퉁불퉁했던. 근데 이걸 어떻게 아세요? 라면서 제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 화상 자국을 보고 제 딸인 걸 확신했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미안해. 내 딸 수정이가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 딸 수정이 같아. 엄마는 알 수 있어. 첫눈에 봐도 바로 내 딸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어. 내 딸 수정이, 엄마가 미안해. 라면서 그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그런 거 아니야. 믿어줘.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너를 고아원에 버린 거야. 3년만 있다가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내가 갔을 때는 이미 너는 입양을 갔더라. 좋은 집으로, 화목한 집으로 갔다면서 그만 보내주라고 내게 그렇게 말을 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어. 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처음엔 제 행동을 보고 믿기 힘들었던 제 딸은 남편을 쳐다보며 아빠, 이게 무슨... 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나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남편 품에 안겨 울었고 남편도 너무 놀랬지만 제가 너무 서럽게 울자 저를 위로하며 진정해요, 진정해. 이렇게 돌고 돌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울어?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울어? 라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 뒤로 1달 정도 지났을 무렵 아이와 저는 친자 확인을 위해 검사를 맡겼고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2사람 서로가
정말 부둥켜 안고 몇 시간을 울면서 서로의 얼굴을 매만졌네요. 그렇게 당분간은 한국에 들어와서 살겠다던 딸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 집에서 사위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국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세상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영국 사돈도 만나보고 여행까지 하고 왔네요. 분명 현실이 맞는데도 아직까지 제 딸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고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제 옆에 앉아서 과일을 먹는 제 딸을 보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